볼린전 밴드 잘 안 보긴 하는데 일봉상 볼린전 밴드는 볼만해요. 왜냐면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추세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18년도부터 계속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가운데 보시면 이 중간에 이게 볼린저 밴드 20으로 기본 설정이에요. 볼벤 일봉상 봤을 때 가운데 중간에 이제 중간 구간을 볼린저 밴드 중간 구간을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준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시작됐을 때는 주요 하락이 시작됐을 때에는 이렇게 이 볼벤의 중반 부분을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거를 뚫으면 제법 상승이 많이 나온 경향이 있고 또 이걸 떨어지면 다음에 볼벤 하단 부분 터치했다가 상단 가려고 할 때 부딪히고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뚫게 되면 꽤 오랫동안 추세가 지속이 되고 또 여기서 하방 돌파하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하방이다가 돌파 준비하려다가 실패했고 다시 이렇게 계속 하방이다가 돌파를 하니까 상승 추세가 나오고 좀 이제 볼벤 가지고 21선 볼벤 가지고 중앙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큰 추세를 보실 때는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벤은 좀 이제 약간 장기적보다는 중기적 관점으로 볼 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볼벤 하단부로 들어왔다가 뚫고 올라오는 모양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저도 오랜만에 볼벤 보네요. 아무튼 볼벤은 일봉으로는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지표 또 뭐 보더라. 다시 정리하면 이평선, 그 다음에 RSI, 그 다음에 RSI를 통한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맥디, 맥디는 MACD예요. MACD 그리고 볼린저 밴드 요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도는 제가 말한 순서대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벤하고 맥디를 거의 잘 안 봐요. 가끔 봐요. 그러니까 주로 단타나 트레이딩 할 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안 봅니다. 제가 매매했던 거 복귀부터 할게요. 솔직하게 최근에 말씀드리면 제가 손절이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최근에 지난번에 일단 지지난번 거부터 복귀를 해보면 제가 여기 고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단기간 여기서 롱을 타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익절을 하고 올라온 거에다가 숏으로 스위칭한 다음에 떨어지면 익절을 하고 다시 여기서 롱을 타서 위로 올라갈 거다. 적어도 11,000은 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밑에 내려왔었을 때 여기서 롱을 탔었고 익절을 조금 아주 잠깐 했었고 위에서 숏을 많이 탔어요. 여기서 숏 탔었고 여기서 숏 탔었다가 레버리지를 크게 써서 여기서 손절 나가면서 거의 한 30% 정도 손절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손절이 계속 있었어요. 최근에 언제 손절이 있었냐면 아마 여기서 제가 거의 최고점에서 잘 숏에 들어갔었거든요. 숏에 들어갔었는데 이때 숏 탔던 거에 대한 근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익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이 다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A, B, C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 B, C의 1, 2, 3, 4, 5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널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고 여기서 숏에 들어가면 단기간 무조건 하락하겠다. 혹시나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단기간 조정은 반드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숏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즐겨 하는 매매법인데 여기가 끝이거나 다음이 끝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다음이 끝이더라도 분명히 여기서 조정은 주고 올린다. 왜냐면 계속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었고 한 번 다이버전스 나오면 보통 추세가 전환되는데 전환되지 않고 한 번 더 익스펜딩형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두 번 다이버전스 먹으면 거의 추세가 전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간이라도 바뀌겠다.
그래서 단기간 추세 전환 되는 자리가 어디까지냐면, 최소 추세 전환 자리가 어디냐면 이전에 지지받았던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고 올라가면. 그래서 이 다이버넌스가 뜬 경우에는 최소한 단기 조정을 지전 지지점까지 주고 다시 올려요. 그래서 제가 세웠던 이때 생각은, 여기서 숏을 들어가고 절반은 여기서 익절을 하고, 그다음에 절반 익절한 뒤에 절반은 여기가 최고점일 수도 있으니 홀딩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익절하고 절반은 떨어지는 데까지 쭉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새벽에 매매를 했었었고, 아침에 거의 떨어지는 거 보고, 여기서 떨어진 거 보고 잤는데,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11,657에 걸어놨거든요. 11,657에.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가격이 이쯤 와 있었는데, 이 체결이 10달러도 안 되는 가격 차이로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피보나치 628을 찍거나 ABC 1대 익스텐션 자리는 찍어주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숏 탔던 게 여기 올라왔었을 때 본절에 나갔어요. 익절 없이 본절에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역지정에 나가서 본절에 손절이, 어쨌든 수수료 떼면 손절이죠. 어쨌든 본절 수수료 포함해서 손절이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두 번 다이버전스를 조정을 줬는데, 두 번 다이버전스 조정을 다이버전스를 맞고 조정을 줬는데 또 깨는 거면, 이거 큰 상승 나오려나 보다, 이거 최소한 11,200에서 400 구간 가겠구나 싶어서 여기서 사실 역지정을 걸었어요. 뭐냐면 숏 친 거에 대해서 손절 치고 롱으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롱 포지션을 전환을 해서 상승이 좀 크게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롱 포지션을 전환을 했는데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 상승 추세 나올 거 아닌가 보다, 큰 상승 추세 나올 거 아닌가 보다 싶어서 여기서 손절이 또 나갑니다. 타이트하게 바로 밑에서 손절이 또 나가요. 롱 탔다가 아니겠다 싶어 손절 또 나가요. 그리고 나서 추세를 지켜보다가 여기가 신고가가 갱신된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데, 이번엔 진짜 신고가 갱신될까 하는데 무서워서 차마 롱은 못할 것 같고, 왜냐면 4시간으로 보면 이미 과매수 구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과열 경쟁에서 내가 매수의 연료가 되지 않으라 싶어서 여기서는 안 지켜봤고,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것 같길래 고점을 넘겼는데 한 번, 두 번, 직후에 두 번이나 물을 먹길래 여기서 더 못 올린다 이거. 익스펜딩형 엔딩 다이고날이 내가 생각했을 때 1, 2, 3, 4, 5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 2, 3, 4, 5구나. 떨어지겠다 싶어서 여기서 숏을 들어가요. 그래서 꺾이는 거 보고, 고점 직전 말고 고점에서 꺾이는 거 보고 여기서 숏에 들어가요. 근데 또 오르더라고요. 또 손절 나갔어요. 여기서 또 손절 나갔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제 올라갔다가 최고점에서 진짜 최고점에서 숏에 들어갔는데, 거의 최고점에서 들어갔는데 반등 나오는 거에 진짜 뭐지, 여기가 반등 나올 자리가 아닌데 싶어서 약본절, 그러니까 약익절인데 거의 수수료 빼면 본절이죠. 나갔었고, 그랬다가 또 떨어지는 거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제 차트가 생각이 났냐면 작년 차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작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때 생각이 나더라고. 이때 14,000 최고점 찍었을 텐데 떨어졌다가 반등 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계속 이러다 결국에는 하방 추세로 14,000에서 3,000까지 빠졌거든요. 이 생각이 나서 여기 못 올린다. 이거 아무리 보더라도 4시간 봉 보시면 완전 과매수 구간이죠. 이 전에 12,000에서 하강하기 전에 과매수까지 12,000까지 올렸는데, 이때 RSI가 4시간 봉 기준 80이에요. 근데 70인데 이번에 70 중반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숏을 타는 게 맞다. 물리더라도 숏에 물려야지 롱에 물리면 안 됐다는 생각에 숏에 들어가서 참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것 중에서 가장 지저분하게 매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오는 거에 이쯤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숏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그 미팅이 있었어서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여기서 정확하게 절반 익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절반은 숏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오랫동안 또는 몇 달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딴 식으로 지저분하게 매매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좀 어이없어서 웃고 계실 거예요. 한쌤이 왜 이딴 식으로 매매했나 어이없어 하실 텐데,
그 정도로 저도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혼돈의 카오스였어요. 진짜 매매력 진짜 지저분하죠.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매매한 적이 없어요. 사실 손절도 이렇게 막 3연속 손절, 4연속 손절 나간 적이 없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뭐 단기 구간이긴 하지만 손절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때 자느라 일단 사실은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전적 깨고 내가 예상했던 지점까지 올 건 알지만 그러면 10달러, 20달러 체결 아깝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운 건 맞지만 체결 이거 몇 번만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실력이 모자란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조금 마진을 내가 수익을 덜 먹더라도 위에다가 익절을 걸어 놓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알람을 걸어놔요. 여기를 깨면 다음에 깨고 내려와서 바닥에 ABC가 나오기 때문에 이 깨는 가격에 알람을 걸어두는데 제가 그냥 잤어요. 솔직하게 너무 피곤해서. 그러다 보니까 체결이 안 됐어서 이때 수익이 없었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매매 장점은 뭐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단계 타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숏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익절을 한 다음에 중기적으로 틀리더라도 항상 본절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최고점에서 숏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절에 나와서 다음 기회를 다시 엿보거든요. 큰 손해 없이. 어쨌든 모든 매매를 익절로 마무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익절도 못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매가 최악이었죠. 계속 손절 쳤죠. 롱 탔다가 손절 쳤고 숏 탔다가 손절 쳤고 숏 탔다가 익절했고 익절 아니죠. 어쨌든 수수료 피하면 본절이죠. 그래서 어쨌든 한 3연속 손절 나간 것 같아요. 최근에 되게 아쉬운 건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다 14,000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서 다 올라간다 전고점 깨고 14,000 간다 16,000 간다 이야기 했었을 때 아무리 봐도 숏 같다라고 잘 분석을 했었고 이때 여기서 떨어지면 헤드앤숄도 완성되고 그래서 넥라인을 부수면 해숄 파괴하면서 머리 크게만큼 떨어서 9,800 갈 것도 알고 있었고 이게 임펄스로 안 나오고 매물대 상단에서 ABC 걸려서 여기서 반등 나올 것도 알고 있었고 이 반등의 크기가 최소 11,000이란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왔다가 다시 이렇게까지 갈 거 알고 있었는데 ABC 나올 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롱을 못하고 호구처럼 계속 숏각 잡다가 여기서 숏쳐 손절쳐 여기서 숏쳐 손절쳐 또 계속 숏각만 잡고 있던 내가 너무 한심한 거야 스스로. 분명히 9,800부터 11,000까지 올라갈 거 알고 있으면서 계속 이 롱을 한번 놓치다 보니까 그 아쉬움에 숏 잡고 롱으로 스위칭 해야지 막 이 생각을 했었다. 여기서부터 이 첫 매매였죠. 여기서 숏 잡고 10,000달러 초반 오면 롱 스위칭해서 11,000 가져가야지 했던 게 어긋나면서부터 계속 이제 롱은 이미 늦었다 숏으로 가자 하면서 이 추세를 못 먹은 게 제일 한탄스러워요. 이게 알면서도 내가 이런 식으로 매매가 엇박자가 나가면서 이것도 다 제 실력이 부족해서겠죠. 지금 0.5 구간까지 다 그러니까 고점하고 저점 대비 0.5 구간까지 거의 다 왔었다가 자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리스펜딩 엔딩 다이고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만약 이런 식으로 카운팅하면 뭐 1, 2, 3, 4, 5고 여기를 앞으로 보더라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익스펜딩형 엔딩 다이고날이냐 아니냐는 안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익스펜딩이 만약에 아니라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로 보고 있거든요. 익스펜딩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임펄스로 나오건 임펄스가 여기서 완료돼서 익스펜딩이 나오건 더는 없어요. 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릴 수가 없는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미 4시간봉 RSI가 올라올 만큼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RSI 저항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저점 갱신이 안 되고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번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계단식으로 조정을 주고 바닥에서 한 번 더 지지받고 이렇게 618 지점까지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더 아직은 단기적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헷갈리는 건 뭐냐면 0.5 구간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저점을 갱신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 걱정되는 건 빠지다가 반등이 와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모든 전제 조건은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9천 초반 또는 8천 후반까지 하락을 간다는 거에 전제 조건은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고 반등이 올 거고 또 떨어질 거다. 이거는 이미 다 그 분석을 통해서 기획된 시나리오인데 그 세부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럴 생각이면 여기서 숏 잡고 여기 올 때까지 무조건 흔히 이야기해서 존버하면 되거든요. 또는 여기서 숏 잡고 계속 존버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숏 잡고 내려와서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롱으로 스위칭하고 그 다음에 숏 잡고 그러니까 익절하고 숏 잡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먹으면 훨씬 더 큰 수익이 있죠. 한 번에 내려온 것보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스위칭하면 첫 번째는 구간 수익을 쪼개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빨리 분다는 거.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할 때마다 복리로 붙죠. 우리가 복리로 하면 엄청나게 자산 증가가 빠른데 그것도 레버리지에 대한 복리를 엄청 빨리 불어요. 그래서 매번 포지션에 진입할 때마다 복리로 포지션 늘기 때문에 빨리 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산을 되게 빨리 불리고 맨날 보통 그렇죠. 어제도 카톡방에 누가 얘기하던데 일주일마다 시드가 2배씩 불어 있어가지고 카톡방이 아니고 어제 새벽에 제가 롤을 했는데 저희 카톡방에 있던 사람이 안쌤 일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는 거 보고 처음에 진짜 소름 돋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그거예요. 복리로 빨리 불기 때문이에요. 복리로. 그래서 저는 스위칭 전략을 좋아하는데 반대로 지금처럼 잘못 가져가면 여기서 숏 홀딩 하는 이만 못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칭 전략은 잘 구사해야 돼요.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타점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잦은 스위칭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스윙 매매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락 채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건 두 가지인데 이 채널이 깨질 거예요. 이 채널이 깨질 건데 깨지는 거는 90% 확률로 위로 깨질 거예요. 그 말은 뭐다? 계속해서 하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디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방으로 깨지진 않고 아마 위로 깨질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단기간 지금 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널 하단을 부딪히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면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고 뚫었을 수도 있는데 못 뚫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조정 주고 뚫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와서 저점 갱신하면 다음 채널 하단에서 부딪히고 뚫거나 일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스위칭 자주 하시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다음에 여기서 한번 1차 익절이 나가도 괜찮을 듯 싶어요. 자, 다음 채널 하단 부근에서 그러면 올라왔을 때 다시 숏 타서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진 못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RSI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떨어지면 상승 다이버스에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채널 하단에 부딪히고 반등이 나오면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안 걸린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정받다가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추세.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고 이 단기적인 사실 파동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파동이 너무 지저분해요. 보시면 ABC로 빠졌다가 고점 찔 것처럼 반등 왔다 또 빠졌다 이래가지고 이게 단기로 보면 절대 임펄스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보면 한 추세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게 임펄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임펄스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요게 지금 단기적으로 파동 카운팅을 하면 마이너 카운팅 임펄스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ABC로 보이는데 추세로 보면 이게 나중에 한 추세라서 임펄스 1판일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5 그랬다가 반등 ABC 나오고 3, 4, 5 ABC 이렇게 떨어졌다가 위로 또 한 11,400까지 반등 왔다가 여기서 고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한 1200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1200, 300대까지는
왜냐면 여기는 올라가면서 쌓은 매물대라 떨어지다가 분명히 반등이 나올 자리긴 해요. 매물대가 있으니까. 근데 다음 매물대는 여기는 없고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떨어지면 여기 정도까지는 이 근방까지 한 1300 부근까지는 빠질 거다. 이후에 반등이 찐반등이라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꺾여서 밑으로 갈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 타겟은 그래서 이 정도 한 13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고민인 건 사실 이제 제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가 단타 치는 것도 그러니까 꽤 단타도 자주 치고 스윙도 자주 하는데 남들보다는 스위칭을 자주 하면서 스윙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진짜 장기적인 분석을 하고 그걸 쪼개서 중기적인 분석을 하고 중기적인 분석을 쪼개서 단기를 하고 단기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통 단타 치시는 분들은 중장기 분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단타를 치더라도 시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그 수익 차이에서 또는 리스크 매니저먼트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중장기 분석을 하고 중기 분석을 하고 단기 분석을 쪼개서 탑바텀 식으로 탑다운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근데 조금 지금 헷갈려요. 분명히 4시간봉 RSI 이게 딱 0.5만 찍어줬으면 내가 한이 없었을 텐데 이 찝찝함 하나 이 병적인 집착 하나 때문에 찝찝해. 0.5만 정확하게 깔끔하게 찍어주고 떨어졌으면 그러면 0.5 충분히 되돌렸겠다. 단기 하락다 해볼 수 있겠다. 이것이 저점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비비겠지만 결국엔 반등 나왔다가 저점 갱신하러 갑니다. 고점은 없습니다. 여기가 단기적으로 최고점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텐데 0.5만 딱 뚫고 나와서 피레침 달고 내려왔으면 그 얘기를 자신있게 할 텐데 이 채워지지 못한 이 갭에 대한 뭔가 그 찝찝함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일단은 제 생각은 하방 가능성이 더 높은데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상방을 봐야 될지 쭉 계속해서 하방을 봐야 될지는 이 부분에서 분석을 해서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하방 관점을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이 채널을 깼었을 때 이 채널이 깨질 거예요. 아마 이 채널 깨지는데 아마 지금 깰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채널이 하단으로 깨지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어요. 채널이 하단으로 깨지면 완전 폭락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근데 지금 완전 폭락 나올 그 시장 장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락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채널을 위로 깨지면서 반등이 나올 텐데 이 점에서 스탑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 추가 하락을 합니다. 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아마 저는 고점에다가 숏 걸었던 거 손절치고 그 위 구간대에서 다시 숏각을 잡을 거예요. 3파까지 나왔을 때 이게 임펄스인지 ABC인지 그러니까 이거 질문 5, 3월 때로 할게요. 일단 당연히 임펄스로 나왔고 ABC로 떨어졌고 임펄스로 큰 상승이 나왔어서 이게 지금 ABC인지 또는 1, 2, 3, 4, 5인지 이걸 볼 텐데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질문은 분석 질문은 아니지만 먼저 답변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트레이딩 할 때 실전 트레이딩 해보면 실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차트에 적용해서 매매하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1대1 익스텐션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차트 모양이 그려졌죠. 그래서 보세요. 자, A 고점, B 고점, C 고점. C가 B를 많이 되돌렸구나. 일단 그렇게 봅시다. 피보나치를 찍어요. 3파 조정이 보통 618까지 가거든요. 618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3파가 완성됐다고 생각했었을 때 피보나치 찍으면 618이 거의 1파 근처까지 오면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이게 임펄스라고 하면 1, 2, 3, 4, 5가 아니고 1, 2, 3, 4, 5, 4, 5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경험치인데 통계 내보면 아실 거예요. 과거 차트. 이런 식으로 618을 찍었는데 오버래핑은 안 되는데 오버래핑 될 부분까지 내려온다 하면 이런 경우는 없어요.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가는 경우가 별로 생각보다 없거든요. 오히려 1, 2, 3, 4, 5, 4, 5에서 3파가 연장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535 ABC에 대한 질문은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535가 나왔는데 618을 찍었었을 때 618이 1파랑 오버래핑이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ABC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물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니까 지켜보면 될 거. 확실한 건 아니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떨어질 때 여기서 임펄스로 떨어진다 그러면 반등 왔다가 하고도 또 떨어진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게 ABC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ABC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3파 완성되고 4파 조정 구간이 이게 과연 4파 조정이고 5파 상승을 위한 4파 조정이냐 또는 ABC가 완성되고 하락하기 위한 조정이냐를 이 파동의 모습을 보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생각나는 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구분한 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3파 완성되는 지점에서 피보나치 찍어보시고 618 부근이 1파 고점하고 닿는지 안 닿는지 보시고, 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5파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고, 닿을 것 같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는 거의 90% 이상 확률 AB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닿지는 않더라도 지금처럼 618 부근이 1파 고점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이게 내가 임펄스일 거라고 확신이 든다면 아마 1, 2, 3, 4, 5가 아니고 1, 2, 1, 2, 3, 4, 5, 4, 5에서 3파가 연장 파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물론 워낙 단기긴 한데 이게 단기간 읽어 보이거든요. 1, 2, 3, 4, 5, ABC. 그러니까 그 다음에 뚫으면 이게 임펄스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물론 여기서도 ABC로 보였지만 나중에는 이게 임펄스여서 속임수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 임펄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뚫더라도 하방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최근 그러니까 통계라는 걸 낼 때 최근 특정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내면 통계가 안 되겠죠. 전체는 이건데 요런 부분하고 또 이런 시장하고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하여튼 네모라는 시장이 있고 세모라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요 작은 시장만 보면 이 네모라는 시장 안에 동그라미가 있을 수 있고 세모라는 시장 안에 동그라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작은 부분 보면 둘 다 동그라미네, 닮아 있네,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 라고 인식을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이렇게 통계를 내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전체적인 차트를 길게 보시면 아마 상관관계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 위기 국면이 오거나 아니면 경제가 다시 급팽창하는 국면이 오면 그때는 자산 시장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근데 올해 3월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 주식시장이건 안전자산인 뭐 금시장이건 그다음에 뭐 실물 자산 시장이건 디지털 자산 시장이건 다 떨어졌어요. 커플링 돼서. 그거는 경제 위기로 인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예측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거였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아시겠지만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하죠. 그래서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요, 주식시장도 올라가고요, 금 가격도 올라가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나스닥이 아니고 핵심은 연준의 행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연준에서 어떻게 규제안을 내고 FOMC 회의가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국채를 매입하는지 아닌 것인지, 아니면 좀비 기업들을 양산을 하는지, 그 시비를 투자은행들에서 사줄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나스닥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인 그 경제 기조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용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나스닥 저점 또 갱신했어? 반등 진짜 적었다. 왜 이렇게 적었어? 38의 반등 주고 깼어? 와, 이것도 경이롭다 진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와, 근데 경이롭다. 와, 제 생각에 이거 이렇게 빠지면 많이 빠질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스닥 차트 보시면서 나스닥 그 방향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단기 저점이라서 반등 나오는데 여기서 신고가 갱신되지 않고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왜냐면 떨어지는 게 모양이 임펄스였기 때문에 반등 후에 저점 갱신될 거라고. 근데 초약세장이 아닌 이상 618에서 0.5구간까지 오고 반등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그러니까 저점이 갱신될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죠. 고점 갱신보다는 저점 갱신될 걸 봐야 된다. 다만 반등 이후에 갱신된다. 근데 반등이 0.5나 618 구간까지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82밖에 안 왔네. 단기 고점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일단 차트 분석해서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오르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르실 때 보이시죠? 오르는 종목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오른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줄어요. 자, 보세요. 이 전에는 고점이 있었었죠.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하면 이때 매물을 다 빨아야 돼요. 다 사줘야 돼요. 여기 손절했던 사람들,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다 익절을 하거나 여기에 있던 사람 익절을 받거나 여기 있던 사람들 다 넘겨서 이 물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때 이 거래량이 터지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판 거고 또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신고가를 넘기지 못할 거라 생각하면서 익절에 나서면서 그 물량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지고 신고가가 갱신되니까 뭐가 된다?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어든다. 이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홀딩하냐, 차트적으로는 신고가가 이렇게 열린 종목 언제까지 홀딩하냐, 거래량이 대박 터지기 전까지 쭉 홀딩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한다. 아, 슬슬 매도 타이밍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때 아마 하방 임펄스,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 임펄스가 오파동 카운팅 된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아마 단기 하락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이날 이 고점에서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어디랑 계약 어디랑 생산하기로 했다 무슨 호재가 나왔던 걸 기억하거든요.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호재가 나온다 이러면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팔라고 권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로. 근데 저도 항상 최고점을 귀신같이 맞추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발바닥에서 잡고 머리 끝에서 파는 경우는 없는데 저는 안전제일주의라 이런 현상들 고점에서 호재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하면 저는 그때 그냥 매도 시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머리에서는 잘 못 파는 것 같은데 여기서 네오가 신고가 지금 갱신했는데 말씀드리기면 어떻게 알트까지 왔네. 갱신됐는데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것도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한 파동 끝난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1, 2, 3, 4, 5, 1, 2, 3, 4, 5거든요. 그래서 비트 조정받으면서 다시 네오가 한 2만원 초반대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1차 여기서 수익 실현한 거고 내려오면 다시 담을 거예요. 2만원 초반에서. 비트가 아마 8천 초반 정도? 9천 초반 정도 오면 네오가 한 이 정도 걸려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다시 살 거예요. 네오랑 알트 싹 살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제가 네오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제 역량이 거기까지인 걸. 왜냐면 비트가 신고가를 갱신할 거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비트 다시 저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9천 초반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 전에 비트가 하방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알트가 펌핑이 왔었을 때 먼저 잽싸게 팔고 도망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았고 더 올라가도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했어요. 삼각수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점 잡점 낮아지면서 거래량 슬슬 빠지다가 뚫으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 거 보니까 삼각수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러면 여기 간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더 이렇게 오르면 비트도 무조건 같이 오르는데 고민이 많다 갑자기. 나도 아니면 봅시다. 아니면 이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여기 어쨌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죠. 여기 그러면 A, B, C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A, B, C, B, A, B, C, C 빠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비트 보시는 분들 이더 차트 같이 켜놓고 이더도 보세요. 이더가 아마 여기 고점 뚫게 되면 비트도 신고가 해서 위로 계속 한 11,4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 질문 잘 하신 것 같고 이더 차트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뚫지 못한다고 하면 ABC 상승이었고, 그래서 단기간 하락 다이버스 이렇게 먹으면서 추세 전환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간 하락 다이버스 먹으면서 추세 전환되면 결국에는 이렇게도 가격이 올랐는데 RSI가 오르지 못하면서 이렇게도 하락 다이버스 먹으면서 이 추세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락하느냐, 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서 하락을 하느냐, 또는 여기서 상승을 하느냐가 지금 비트랑 커플링해서 이야기해보면 지금 채널 뚫고 올라올 거라고 이야기했죠. 채널 뚫고 올라왔었을 때 올라와서 여기서 재차 하락을 하느냐, 여기를 쏘느냐, 여기가 지금 이 지점이 이더로 치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더가 선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더가 비트보다 먼저 신고가를 돌파해서 갱신하면 비트가 쫓아오는 후행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도 디파이가 강세라. 그래서 이더리움을 먼저 좀 잘 같이 차트를 켜놓고 보시면 방향성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딱 모양만 보면 고점 갱신할 것 같긴 한데 갱신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갱신하지 못하면 이 파동 이렇게 임펄스 파동 완성되고 조정 받을 텐데 조정 받으면 하락되면서 이렇게 완성되면서 고점 실패하고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더도 여기를 잘 보세요. 엘리어트 파동을 볼 때 RSI 가지고 다이버런스를 보거든요. 왜냐면 1, 2, 3, 4, 5가 생길 때 RSI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똑같이 보세요. 1, 2, 3, 4, 5 이렇게 형성돼요. 고점이 다르게 형성된다고. 여기서 조정을 과매수 상태까지 올렸다가 조정을 하면 조정이 RSI가 크게 오고 그래서 올리면 조금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버런스가 먹고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펄스 완성될 때는 보조지표인 RSI랑 섞어서 보고 피보나치 저항대랑 섞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전에 내려왔었을 때 이렇게 매물대 쌓인 구간 있죠. 보시면 여기에 매물대 쌓여있죠. 그 다음에 여기 쌓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어디서 받냐면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 다음 저항은 여기서 받아요. 430에서 40 사이에 받아요. 만약 여기 뚫으면 300 지금 80, 90 정도 되는데 여기 뚫으면 다음 저항이 여기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파동 이론 볼 때도 밑에서 올라올 때 이 저항 구간 섞어서 봐요. 물론 저항 구간을 볼 때 당연히 볼륨도 보겠죠. 이렇게 보면 섞어서 보는 건 맞네. 아무튼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이전 다시 보기에 다 있는 거죠? 당연히 다 있죠. 항상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똑같은 매매 기법 가지고 똑같이 매매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항상 차트 앞에서 긴장해야 되는 우리 개미들이 불쌍하잖아요. 지금 이 추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할 때 알람을 즐겨 하는데 이것도 지난번 방송 말씀드렸지만 알람을 가격에만 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어 놓으면 트렌드 라인에 추세 알람을 걸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채널 돌파한다고 하셨을 때 그 근거가 뭔가요? 근거요? 근거 없이 선동해서 미안해요. 일단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점부터 고점 이번에 상승한 파동이거든요. 항상 제가 이 피보나치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제가 피보나치를 보냐면 항상 이 전파동에서 지지받았던 데가 꼭 항상 다음 조정받을 때 618에 항상 걸려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피보나치를 황금 비율이라고 하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뭔가 자연의 법칙이라도 있는 건지 항상 그 고점 나왔었을 때 이전에 조정받고 올라간다 해서 618 이 비율이 딱 걸려요. 항상 저항대가. 그래서 피보나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피보나치를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저항대가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으니까. 또는 그 보조 기능 중에서 유로 기능이긴 한데 VPVS라고 VPVS가 맞나? 볼륨 프로파일 해주는 데가 있어요. 투비에서 유로로. 그래서 매물대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돼요. 어쨌든 근데 저는 그 매물대 보는 게 눈에 들어와 있어서 주식에 굳이 유로 결제 안 해도 매물대가 눈에 보여서 안 쓰는데 어쨌든 여기 매물대고 618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고점에서 떨어지다가 지지받는 구간이죠. 어디? 피보나치 618, 0.618 지지받는 구간. 두 번째 전에 저항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렸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죠.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재차 반등 후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 1차 지지를 받을 구간이에요. 두 번째가 그렇고, 자, 세 번째 채널이라고 했죠. 채널 이렇게 하방 채널이 나오면 거의 90%는 위로 깨져요. 근데 위로 깨지는데 이 저점이 정확하게 618을 찍었죠. 매물대에 걸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채널이 언젠가는 깨지면서 위로 반등이 나올 건데 그게 어디냐, 첫 반등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매물대 구간, 저항 구간, 618 구간에 걸리면 그때 깨진다고. 요게 세 번째. 자, 네 번째 5분봉 보시면 단기 상승 다이버스가 있어요. 저점이 갱신됐는데 처음으로 저점이 올라왔어, RSI. 그러면 여기가 추세 전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올라갔다가 실패했고 내려왔는데 다음 추세에 깰 거라고. 그쵸?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제가 네 번째예요. 이런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VP, VR 맞나? 아, 매물대 지표? 아, 맞네. 매물대 보는 법을 모른다고? 그럼 VP, VR 쓰셔야 돼요. 매물대 보시는 방법 모르면 VP, VR 유료인데 쓰세요. 이게 좀 장난질 같긴 한데 그 네이버는 VP, VR이 무료거든요. 차트에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옆에 방송에서 혹시 안 보이려나? 이 연두색, 이 초록색 보이세요? 이쪽에? 마우스 커서에? 이게 볼륨 프로파일 하는 거거든요. 어디가 매물대 구간인지 알 수 있어요. 단타를 치실 때는 게시판 질문이요?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그 단타를 치실 때는 추세를 보고 단타를 치는 게 좋거든요. 추세에서 한 추세를 들어왔으면 그게 롱이고 올라가면 계속 추세면 계속 그 추세를 먹다가 언제 수익 실현하냐, 추세가 꺾이면. 그니까 어디에요? 여기서 절대 수익 실현 못해요. 왜냐면 보세요, 일단 채널인지 인식도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게, 그쵸? 근데 그렇고 여기서 하면 이게 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세가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저점에서는 수익 실현이 못 나가요. 최저점을 노리려고 하면 중간에서 1차 빨리기 수익 실현이 오히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단타 칠 때나 중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상승 추세에 장기적으로 돌입했다, 예를 들면 아까 ST팜 추세를 그려서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단타도 똑같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언제 세실하는 게 좋냐, 그러면 여기를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당연히 최저점에. 근데 능력이 안 되면 추세가 전환되는 게 여기죠. 그러면 숏을 잡았다가 여기서 단기 익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뚫는다 하면 여기서 익절을 나가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숏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숏하고 익절하고 올라왔을 때 새로 잡는 게 당연히 차이가 크겠죠. 여기서 쭉 홀딩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일단 익절이 나갔기 때문에 올라왔었을 때 멘탈적으로 판단하는데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서 샀으면 지금이라도 본절 올 것 같은데 차익 실현을 할까 말까 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걸 내가 분석을 해서 숏을 들어갈까 말까를 분석하는 게 좀 더 낫거든요. 심리적으로.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닌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포지션을 잡았다가 본절이 올 것 같은 그 불안감이 너무 싫어. 근데 익절을 해놓고 편하게 새로 포지션을 진입할까, 이건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럴 때 이 알람 기능이 유효해요. 되게 추세 알람. 언제 추세가 전환될지는 가격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추세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 알람 걸어두고 추세 알람 울리면 차익 실현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이건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 지난 방송 안 보셨죠? 반대로 말해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 지난 방송을 보셨으면 이미 저거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보신 걸로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인데 실전 트레이딩 하면서 저도 알게 된 내용이에요. 뭐냐면 1, 2, 3, 4, 5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규칙이 뭐예요? 1파 지점하고 4파 지점하고 만나면 안 되죠. 오버래핑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안 됐어요. 지금 진짜 몇 달러 아슬아슬하게 오버래핑이 안 됐어요. 규칙은 안 깼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5파가 이렇게 완성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ABC로 떨어진 거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로 이게 ABC A, ABC B, ABC C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똑같이 이게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9천 초반까지 빠진다고 봅시다. 근데 이게 임펄스로 빠지는 거랑 ABC로 빠지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뭐가 천지 차이냐? 보세요. 똑같아요. 어차피 나는 8,900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해. 이걸 임펄스로 보는 사람이나 ABC로 보는 사람이나 여기까지는 수익이 나요. 다음에 갈려요. 어떻게? 임펄스로 봤던 사람은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걸 LBC로 봤던 사람은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갈린다고. LBC가 나와서 신고가를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과 반등 후에 추가 하락하겠다는 생각이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임펄스로 떨어지면 반등 후 하락이죠. LBC로 떨어지면 상승 추세를 가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똑같이 오겠죠. 이게 상승을 위한 상승이냐 반등을 위한 하락을 위한 반등이냐가 여기 구간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여기서 반등 오는 구간까지 똑같은데 이걸 임펄스로 보게 되면 이때 이 사람 숏을 타고 내려갈 거고 여기서 숏을 타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게 만약에 ABC였으면. 그래서 여기서 갈려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걸 통계를 내보면 이래서 과거 차트를 자꾸 제가 쓸데없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차트를 봐야 정답을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펄스였던 경우와 결국에 ABC였던 경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임펄스인지 이렇게 떨어져 보세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이게 임펄스인지 ABC인지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힘들죠? 과거 차트를 보면 돼요. 제가 과거 차트를 보니까 382 같은, 그러니까 4파 임펄스로 나올 경우에는 3파가 끝나고 4파 조정이 382를 안 넘기더라고요. 물론 넘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90% 확률로 안 넘기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90%로 임펄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0.5 구간까지 오게 되면 90% 확률로 ABC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10%는 항상 틀려요. 이거를 ABC로 보면 90% 맞는데 10%는 항상 틀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투자자니까 10% 확률로 손해볼 건 감수해야죠. 어떻게 사람이 100% 다 맞춰요. 그러니까 90% 확률로 보고 여기다가 포지션을 들어가야겠죠. 90% 확률로 보고. 그래서 제가 자꾸 과거 차트 이야기하는 거고 피보나치 저게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읽더라도 수익이 단기간 바로 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과거 차트를 안 보니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 차트 적용을 자꾸 해보라는 거고 그러다 힘들면 내가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먼저 통계를 내보니 이렇다더라 라면서 내가 통계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틀려요. 그리고 변칙 파동도 항상 나오면 항상 틀려요. 지금도 변칙 파동 나왔잖아요. 러닝 플랫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러닝 플랫이 맞아요. 근데 러닝 플랫 진짜 안 나와요. 진짜. 근데 더군다나 여기가 웨지 모양으로 나왔단 말이야. 헷갈리게 딱 줬잖아. 볼륨 빠지고 있어. 하락 다이번스 나와. 웨지 모양이야. 이거 누가 웨지로 안 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알고 보니까 ABCA였고 이거였고 그래서 ABC였잖아요.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땐 뭐 틀릴 수밖에 없죠. 틀리라고 꽈는데. 안쌤 초보자들은 익절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손절은 안쌤이 말씀해준 진입 근거 똑같아요. 보세요. 자 떨어졌다가 추후 또 떨어질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숏을 잡고 들어와서 한 파동이 완성돼서 여기서 익절을 했어요. 익절을 하고 롱 포지션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롱 포지션 어디서 들어갈까 하다가 반등 왔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들어왔다고 칩시다. 자, 내 진입 근거가 뭐야? 하락 후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네. 반드시 한 파동 완성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락을 할 건데 하락을 하더라도 반드시 반등을 할 건데 최소 어디까지? 최소 아무리 약세정이어도 382까지 반등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B 지점에서 내가 롱 포지션에 들어가면 반드시 382 구간까지는 반등이 올 거다. 그리고 손절 라인 어디? 내 진입 근거가 됐던 이 지점. 임펄스가 종료됐고 반등에 ABC가 올 거다라는 생각해서 B에서 조정 때 들어갔죠. 눌림목에. 반등 때 놓쳤고 눌림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손절은 어디? 내 진입 근거에 분석이 됐던 여기서 손절을 치고 익절 구간은 어디? 최소 반등 구간인 382. 물론 이게 재수가 좋으면 0.5나 618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최소 구간에서 익절을 하냐? 여기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홀딩을 해봤더니 여기까지 딱 맞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익절을 할 수 있었던 게 잘 분석했고 잘 들어가서 익절할 수 있었던 게 손절을 어디서 친다 여기서 친다. 손절에 나갔어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1차 익절 구간이 오면 절반은 무조건 익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량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절반이라도 익절을 해놔야 여기서 익절을 하고 여기서 손절을 해야 결국에 이 분석으로 했던 내 매매가 한 번 손절 한 번 손해지만 롱 구간은 크고 손해 구간은 짧으면서 이게 익절로 반드시 남거든요. 그래서 모든 매매 익절로 남기려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질문은 이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익절도 분석에 의해서 하죠. 익절도 분석에 의해서, 손절도 분석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 아마 7,000원 만약에 사시겠다라고 하면 7,000원 후반 정도에서 사시는 게 좋아 보여요. 차라리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건지 파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장투형이론지 단투형인지 모르겠지만 7,000 초반이면은 0.5구나. 일단 단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계속 상승 추세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하면 이게 1, 2, 3, 4, 5 이렇게 갈 거거든요. 여기가 추세 반전이 될 자리인 거고 아닌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업비트 인도네시아로만 보면 한 번 더 제가 왜 상승할 걸 이야기를 하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보시면 보통 이렇게 터지면 거래량이 여기서 반드시 터지거든요. 반드시 터져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 게 너무 의아할 정도로 이상한데 혹시 다른 거래소 들어가셔서 혹시 이걸 비교해 보세요. 여기 거래량보다 한 3배 정도가 여기서 다른 거래소에서 터졌다 하시면 한 번 더 상승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이제 조정을 딥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거래소들도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 이 구간에서 8월 말 9월 초가 8월 말 9월 초가 최고점 부근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사가지고 업비트 인도네시아 사서 고점 올라왔었을 때 다른 거래소에서 판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수가 없어요. 거래량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제 한 거래소 한 차트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클레이가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서 IEO 해가지고 여기서 물량 매집한 다음에 다른 거래소에서 지금 1차적으로 매도를 한 것 같은데 거래량을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떠나서 클레이는 장투용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서 오파 고점 같지가 않네. 일단은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몰라요. 제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근데 비트가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비트가 안 빠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ABC가 나왔거든요. 충분히 나왔어요. 빠질 경우 안 빠질 거 둘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안 빠질 것 같은데 ABC가 나와서 완성이 된 것 같아서 ABC 반등이 오지 않을까, 빠져도 여기서 빠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만약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4시간봉 보면 여기서 RSI가 이대로 빠지면 상대가 없구나. 이대로 빠지면 상승 밸런스가 없어. 빠지면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7,000원, 7달러대? 그래서 빠지면 7달러대까지 빠질 거예요. 7달러 초반까지는, 초중반까지는 빠지거든요. 뭐 하려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매수를 기다린다고 하시면 아마 이때 떨어지면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되게 안 터졌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지금 1, 2, 3, 4, 5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삼각수렴으로. 그럼 여기가 안 깨지는 게 맞거든요. 혹시 체인링크 비트가 초약세가 아니고 뭐 저점이 여기가 갱신 안 된다는 가정하에 하면 1, 2, 3, 4, 5인데 여기가 삼각수렴 이렇게 횡보 나오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터진 거래, 여기 한파동이 완성됐다고 보기에는 여기서 터진 거래량,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 대비 너무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체인링크가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많이 올라간 거 대비 팔아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고점에서 사실 더 터지거든요. 거래량이 너무 안 터져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 저점만 여기 갱신만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수렴하다가 올라갈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매수를 기다린다고 하면 단기 매수는 여기 하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매물대 자리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석에 도움 될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지금 체인링크를 트레이딩을 해봐 너가 하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이 자리 주면 이거 애매하게 탑이 나왔어. 아니구나. 4, 5 ABC구나. 저라면 이 자리 주면
매수 들어가요. 이 자리. 손절 라인은 여기. 근데 이때 손절 라인 멀거든요. 봐봐요. 10달러 초반에 들어갈 건데 손절 라인이 9죠. 그러면 10%. 레버리지 10배 쓰면 청산이에요. 겁나 머네. 레버리지 엄청 낮게 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 매매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떨어지죠. 떨어졌을 때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등 나오는 거 보세요. RSI 1시간 봉 보시면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면 상당 컨펌 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BCA 또는 1, 2, 3, 4, 5로 보건, 아니면 ABCA로 보건, 어쨌든 1, 2, 3, 4, 5 ABC면 ABC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도 애매한데 ABCA 러닝 플랫으로 ABC 나온 거여도 ABC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정가 매매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온 거에 시장가로 들어가세요. 따라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초보자인지 고수인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떨어졌다가 나올 때 여기서 들어가는데 대응이 안 되실 테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와서 여기 구간 있죠. 전조 구간을 진입하면 여기서 시장가로 들어가세요.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왜냐면 여기를 다시 지지받고 뚫었으면 저항을 받는 자리인데 저항을 또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ABC 완성됐잖아요. 이러면 상방을 노려볼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을 때 롱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인 매매. 왜냐면 손절 라인이 멀지 않으면 내가 떨어질 때 받으러 갈 거예요. 왜냐면 손절 라인이 만약 여기다, 그러니까 가깝다, 지금 떨어지는 게 차트가 이러시고서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받을 거다 하면 손절 라인 여기면 무조건 전 지정가로 받으라고 해요. 왜? 너무 짧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돼. 역지정 여기다 걸고 지정가로 받으면 좋은데 손절 라인이 너무 멀어서 위험할 것 같고, 확인 매매 해야 되는데, 확인 매매 하는 방법은 반등 와서 진입할 때 여기서 들어가시면 아마 꽤 추세선이 꽤 중기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리고 샀는데 손절은 어디서 하냐, 여기서 반등 나왔던 점 넘어가면 손절을 치셔야 돼요. 그렇고, 근데 이러면 이것도 안 좋은 게 뭐냐면 확률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자 떨어졌다가 반등 나온 거에 추세 보고 안전하게 진입한다. 이러면 90% 확률 이상으로 손해 안 나고 위로 갈 수 있어. 대신에 손절은 여기 있기 때문에 손절을 크게 봐야 돼요. 반대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등을 자신 있다, 잡으세요. 반등이 안 나오면 즉각 털고, 아니면 떨어지자마자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들어가고 손절 라인 짧게 가져가고. 근데 대신에 이거는 손절 라인이 짧지만 손절 라인 확률 이대로 반등 안 좋고 떨어질 수도 있죠. 지옥 갈 수도 있죠. 이러면 반반인 것 같아요. 하나는 확률이 높고 손해가 적고, 하나는 확률이 낮고 손해가 크고, 뭐 양방 섞은 건데, 어쨌든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자신이 있으면 저 같으면 떨어진 걸 여기서 잡을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안전하게 안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